요양원에 가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하는 거였다. 요즘 들어 남편은 자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아침에 먹은 밥을 까먹으며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려 한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힘드시죠?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나는 고맙다고 대답하고 말았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남편을 혼자 둘 수도 없고 병원비만 해도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 판이니 아들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니 낯선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새 가구 냄새와 섞인 방향제 향이 목을 조이는 것 같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고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으며 아들 부부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머니, 물 한 잔 드릴까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고 며느리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그릇을 부딪혔다. 유난히 크게 들리는 소리였다.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며느리가 뒤돌아서지도 않은 채 말하면서 물기를 털어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거실로 와서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천천히 입을 연다. 요양원 입소 비용이 한 달에 250 정도 든대요. 정부 지원 받으면 좀 줄긴 하는데 나는 고개를 숙인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될 것 같고요. 면회비는 교통비 포함해서 한 5만 원? 저희가 낼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설명하듯 정리하듯 말하는 투였다. 계산된 호의는 차갑다. 나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나는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간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달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는데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가만히 앉아 있다. 여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나를 본다. 하지만 눈빛에 아무것도 없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다. 자야지. 내가 남편의 어깨를 잡으니 몸이 차갑다. 담요를 덮어주면서 거친 촉감이 손끝에 닿는 게 느껴진다. 나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나는 소파에 앉아 불을 껐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온다. 난방을 틀어놨는데도 춥고 어디선가 약 냄새 같은 게 나면서 병원 복도 같은 공기가 느껴진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한다. 320만 원. 병원비에 약값 빼면 두 달치 생활비밖에 안 남는데 며느리가 말한 요양원 비용은 250이었다. 계산이 안 맞는다. 안방에서 아들 부부 목소리가 들린다. 작게 속삭이듯 대화하는 소리인데 무슨 말인지는 안 들리지만 며느리 목소리 톤이 날카로운 게 느껴진다. 나는 소파 팔걸이에 팔을 기대면서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옆방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고 이불이 바스락거리더니 다시 조용해지는 밤이었다. 나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통장엔 320밖에 없다. 부족하다. 새벽 2시쯤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발소리가 비틀거리면서 복도를 지나간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커튼을 살짝 젖힌다. 밖은 깜깜하고 가로등 불빛 아래 아무도 없는 거리가 펼쳐진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친다.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는 모습이었다. 며느리가 5만 원이라고 말할 때 그 표정이 자꾸 떠오른다.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무적인 것 같기도 했는데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커튼을 다시 닫고 소파로 돌아와 앉으니 등받이에 가죽이 차갑다. 담요를 가져다 무릎에 덮으면서 거친 섬유가 피부에 스치는 게 느껴진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이 욕실에서 넘어진 건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는데 쿵소리와 함께 남편의 작은 신음이 들려와서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달려가 욕실 문을 열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미끄러진 발 옆으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괜찮아? 남편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나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흐릿한 채로 나를 보는 모습이라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일으켜 세우면서 온몸에 힘을 주니 남편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내 팔에 실리고 간신히 세워 침대까지 데려가는 동안 남편의 발이 몇 번이나 꼬였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나오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욕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는 태도였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간다.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다시 욕실로 돌아가 물을 닦기 시작하면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수건으로 물기를 훔치는데 손끝이 시렸고 약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세면대 위에 줄지어 놓인 남편의 약병들이 눈에 들어온다. 수건을 빨고 일어나 욕실 문을 닫으면서 남편 쪽을 보니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멍한 모습이었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으니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속삭였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고 창밖에 회색빛 하늘이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았다.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진 건 그날 저녁부터였는데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와서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시더니 나를 보며 입을 연다. 어머니, 아버지, 이 상태로는 저희가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요양원 서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도마 위에서 물을 썰다 말고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깔려있는 투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을 썰면서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만 주방에 울렸다. 며느리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더니 나가면서 작게 혀를 찾는데 찌타는 그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면서 칼을 든 손이 떨려서 무가 삐뚤삐뚤하게 잘려나간다. 저녁을 차리고 식탁에 앉자 며느리가 밥을 뜨면서 아버지는 안 깨우세요? 하고 물었는데 나는 자고 있어라고 대답했고 며느리가 그럼 나중에 드시게 따로 놔두세요 하면서 국을 떴는데 그릇에 국물이 철썩 넘쳤다.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을 뿐 수저 소리만 식탁 위에 울린다. 며느리가 반찬을 집으면서 아들을 보며 내일 서류 준비해야 되는 거 알지? 요양원 대기 명단에 올리려면 빨리 해야 돼 하고 말하는 모습인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면서 말하는 투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옆에 와서 그릇을 건네면서 어머니 힘드시죠? 요양원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하고 말하면서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는데 수세미가 스테인리스를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옆방에서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남편에게로 가니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물 마실래? 하고 물으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여서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 오는데 남편에게 컵을 건네니 남편의 손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다. 나는 컵을 잡고 남편의 입에 대주면서 천천히 기울이니 남편이 물을 마시는 동안 목이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을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며 남편의 얼굴을 보니 남편의 눈이 나를 보고 있지만 초점이 없는 상태다. 여보, 나야. 내가 말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는 채로 그저 눈을 감을 뿐이다. 다음 날 오후 아들이 나를 불렀는데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하면서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해서 나는 앉고 아들은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으며 며느리는 옆에 서서 서류 몇 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요양원 입소하려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머니 통장이랑 아버지 통장 내역이 필요하대요. 재산 조회도 해야 하고 아들이 말을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운 느낌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위임장도 하나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대신 서류 처리하려면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종이를 내 앞에 내미는데 위임장이라고 적힌 서류다. 생각해 볼게. 내가 말하자 며느리가 입술을 꾹 다물더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요양원 대기가 길거든요 하고 덧붙이며 팔짱을 낀다. 아들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며느리도 따라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니 문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린다.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니 위임장, 통장, 재산 조회 같은 단어들이 눈앞에서 흐려진다. 안방에서 빨리 서명받아야 돼 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고 생각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요양원 가셔야 되는데 하는 말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류를 테이블에 다시 놓고 일어나 옆방으로 가니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는 중이라 숨소리가 고르게 들린다.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으니 차가운 손이다. 나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는데 초록색 통장으로 남편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다. 손으로 통장 표지를 쓰다듬으니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진 느낌이며 통장을 펼쳐 숫자들을 바라보니 입금, 출금, 잔액처럼 줄줄이 적힌 숫자들이 우리 삶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는데 통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다. 통장에 남은 돈은 320만 원으로 병원비 내고 나면 2달치 생활비밖에 안 남는 금액이며 위임장을 쓰면 아들이 그 돈을 관리하게 되는 거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서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켜니 통장 앱의 잔액이 화면에 뜬다. 322만 원. 안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도 살기 힘든데 하는 며느리 목소리에 이어 통장 문제가 좀 그렇긴 하지 하는 아들의 대답이 들리고 빨리 처리해야 해. 나중에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핸드폰을 다시 켜서 통장 내역을 보니 병원비 80만 원, 약값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160만 원이라 2달이면 통장이 바닥난다. 핸드폰을 끄고 소파에 누우니 가죽 소파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인데 담요를 가져다 덮어도 추운 건 마찬가지다. 눈을 감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2시쯤 옆방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옆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여보, 자야지.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눈빛이 흐릿한 상태다. 집에 가야 해. 남편이 중얼거린다. 여기가 집이야.
내가 말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여긴 우리 집 아니야 하고 남편이 다시 말하는 목소리가 떨린다. 남편을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니 남편은 눈을 감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는 상태다. 남편 옆에 누워 손을 잡으니 차가운 손인데 내 손도 차갑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니 손목에서 맥박이 느껴지는데 약하지만 뛰고 있는 맥박이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언제까지일까? 며칠 뒤 밤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거실 소파에서 잠깐 졸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깨서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의 팔을 잡으니 남편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있는 중이다. 어디 가려고 그래? 남편이 나를 보는데 눈빛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다. 집에 가야 해 하고 남편이 중얼거린다. 여기가 집이야. 내가 말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문을 열려고 해서 남편의 손목을 꽉 잡으니 손목이 가늘고 차갑다. 안방 문이 열리면서 불이 켜지고 며느리가 나와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어머니 또 그러세요? 하고 말하는 표정이 피곤해 보인다. 며느리는 대답 없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니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남편의 손목을 붙잡고 옆방으로 데려가서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는데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작게 말하는 목소리가 떨린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눈을 감는다.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으니 차가운 손인데 내 손도 차갑다. 남편 손목을 꼭 붙잡고 앉아 있으니 빼앗기는 느낌이 들면서 무언가 조금씩 천천히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게 남편인지 시간인지 아니면 선택권인지 알 수 없지만 다만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면서 남편의 얼굴을 비추는 빛인데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입술이 보인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50년이라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나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지만 내 손도 차가운 상태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식탁 위에 펼쳐놓으면서 어머니,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랐다. 친절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톤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나는 국그릇을 들고 있다가 손이 떨려서 그릇을 내려놓으니 국물이 철썩 넘쳤다. 요양원 입소 서류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안 하시면 아버지가 더 위험해지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볼펜을 내 앞으로 밀어놓는데 검은색 볼펜이 흰 종이 위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아들은 옆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 나를 보지 않으며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다. 생각할 시간 좀 더 주면 안 될까? 내가 말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팔짱을 낀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미루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우리도 살아야죠.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고 볼펜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볼펜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종이 표면이 매끄럽고 차가운 느낌이며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크게 인쇄되어 있는데 그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진다. 옆방에서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작고 약한 기침 소리였지만 며느리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나만 바라보고 있다. 서류 없으면 병원도 못 바꿔요.
지금 아버지 다니시는 병원 비용도 비싼데 저희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다시 말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협박조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볼펜을 쥐고 종이를 내려다보지만 서명란이 텅 비어 있는 채로 나를 응시하는 것 같다. 일단 남편이랑 얘기 좀 해보고. 내가 말끝을 흐리자 며느리가 의자를 뒤로 밀면서 일어선다. 아버지는 지금 상태로 얘기가 되세요? 어머니가 결정하셔야죠. 며느리가 말하면서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데 슬리퍼 소리가 바닥에 찰싹거리며 날카롭게 울린다. 아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니 종이가 LED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또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현관문이 아니라 베란다 문을 열려고 해서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달려갔다. 남편은 베란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면서도 계속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이라 나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여보, 안 돼 하고 말했지만 남편은 나를 보지 않는다. 집에 가야 해. 늦었어. 남편이 중얼거리는데 목소리가 다급하고 떨리는 느낌이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남편이 생각보다 힘이 세서 오히려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었고 베란다 문이 조금 열리면서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디 가려고 그래?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여긴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은 저기야 하고 말하며 창밖을 가리킨다. 남편의 눈빛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초점이 없었고 손가락이 떨리면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나오면서 어머니 또요? 하고 말하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로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돕겠다는 기색은 전혀 없고 그저 귀찮다는 표정만 짓고 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모셨어야 했는데. 내가 말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니까 요양원 가셔야 한다니까요.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 안 되시잖아요 하고 말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닫으면서 쾅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침대에 눕힌 다음 담요를 덮어주면서 남편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밑이 푹 꺼져 있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 남편의 손을 잡으니 차갑고 가늘었는데 손목에서 맥박이 느껴지지만 약하고 불규칙한 느낌이다. 여보, 나야. 알아봐. 내가 속삭이지만 남편은 눈을 감을 뿐 대답이 없다. 저녁 무렵 나는 남편 옆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내 들었는데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펼치니 남편과 내가 함께 일하던 시절 사진들이 나온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나는 옆 작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출근했고 점심도 함께 먹었으며 저녁에는 함께 집에 돌아왔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 남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었는데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차갑고 떨리는 손과는 너무 달라서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꾹 참는다. 여보, 기억나? 우리 그때 매일 아침같이 버스 타고 출근했잖아. 내가 말하지만 남편은 사진을 보지 않으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사진첩을 넘기니 우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사진이 나오는데 집이 텅 비어 있고 우리만 덩그러니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었는데 이 집에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었고 늙어서도 함께 있을 거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며느리와 아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저 짐처럼 여기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져서 사진첩을 덮는다. 사진첩 표지가 딱딱하고 낡은 느낌이며 모서리가 해져서 손에 걸리는데 이 사진첩처럼 우리도 낡고 해져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통장 넘기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고 엄마 설득하기 힘드네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나는 귀를 막고 싶지만 그대로 앉아서 남편의 손을 쥐고 있을 뿐이다. 밤이 되자 며느리가 다시 서류를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아들도 함께 와서 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앉았다. 며느리는 서류를 내 앞에 펼쳐놓으면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오늘 서명하셔야 해요 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단호했고 아들은 내 손을 잡으면서 엄마, 우리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아버지도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 하고 말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통장은 우리가 모은 돈인데. 내가 말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 병원비 내려면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어머니 혼자서는 못 하시잖아요 하고 말하며 볼펜을 내 손에 쥐어준다. 볼펜이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며 손에 쥐어지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종이를 내려다보니 서명란이 텅 비어 있는데 그 빈칸이 마치 입을 벌리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명하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며느리가 다시 말하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진다. 아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잘알게 하고 말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볼펜을 든 채로 종이를 바라보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 종이 위에 볼펜 끝을 갖다 대보지만 잉크가 나오지 않고 손만 떨릴 뿐이다. 어머니,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며느리가 재촉하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아들도 엄마 제발 하고 말하며 내 손을 잡는데 아들의 손도 떨리고 있다. 나는 볼펜을 쥔 채로 종이를 바라보지만 서명을 할 수가 없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며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꼭 하셔야 해요 하고 말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들도 따라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니 쾅 소리가 울린다. 나는 혼자 남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는데 LED 조명이 종이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고 볼펜이 종이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손을 뻗어 볼펜을 집어들려고 하지만 손이 떨려서 볼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이 굴러떨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진다. 옆방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고르고 느린 숨소리였지만 그 소리마저 희미하게 느껴진다. 나는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서 남편 옆에 앉으니 남편은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내가 속삭이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고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니 차갑고 가늘었는데 손목에서 맥박이 느껴지지만 약하고 불규칙하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면서 주름진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입술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50년인데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지만 내 손도 차가운 상태라 아무리 감싸 쥐어도 따뜻해지지 않는다. 거실 쪽에서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들리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마치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서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는 식탁이 아니라 내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으며 어머니, 오늘은 꼭 하셔야 해요 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차갑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상태였다. 며느리는 서류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서 볼펜을 내 손에 쥐어주는데 볼펜이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며 손에 쥐어지지만 떨린다. 서류 없으면 병원도 못 바꿔요. 지금 아버지 다니시는 병원 말고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서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내 어깨를 두드리는데 그 손길이 무겁고 차갑다. 시간 없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다시 말하는 목소리에 압박감이 가득했고 나는 볼펜을 쥔 채로 서류를 내려다보지만 글씨가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남편이 내가 말하려고 하지만 며느리가 내 말을 자르면서 아버지는 지금 상태로 판단 못하세요. 어머니가 하셔야죠 하고 말하며 내 손을 잡고 서명란 쪽으로 끌어당긴다. 나는 손을 빼려고 하지만 며느리의 소나기가 새서 빠지지 않는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으면서 잉크가 조금 번지는데 그 잉크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보인다.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다시 말하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난 건지 다급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떨림이 내 손으로 전해져서 나도 더 심하게 떨린다. 나는 볼펜을 쥔 채로 종이를 바라보지만 서명을 할 수가 없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으며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일어서는데 오늘 저녁까지 생각해 보세요. 저녁까지 안 하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하고 말하며 방을 나가면서 문을 닫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진다. 오후가 되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종이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고 볼펜이 그 옆에 놓여 있다. 손을 뻗어 볼펜을 집어들려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남편의 약병들이 옆 선반에 줄지어 놓여 있고 그 약병들이 눈에 들어온다.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하는 약들인데 그 약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다. 통장 잔액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3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돈다.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생활비 쓰면 2달이면 바닥난다. 그럼 그 다음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아니면 위임장을 써서 모든 걸 넘겨야 하나?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눈을 감으니 눈 뒤가 따갑고 목이 메는 느낌이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다. 그저 무겁고 답답할 뿐이다. 옆방에서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작고 약한 기침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들린다. 나는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린다. 거실 창문 밖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회색빛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다. 공기가 눅눅하고 무거운 느낌이며 숨쉬기가 힘들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바라보는데 서명란이 여전히 텅 비어 있고 볼펜이 그 옆에 놓여 있다.
손을 뻗어 볼펜을 집어들지만 서명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남편을, 우리 삶을, 이 집을. 하지만 어떻게?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법적 서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서류 안 하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후견인제도 아세요? 그걸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하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는데 아들은 옆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하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그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하고 되받아친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고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쥔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까지 서명 안 하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서류를 내 앞에 다시 놓는데 종이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면서 바스락 소리가 난다. 볼펜이 그 옆에 놓이는데 검은색 볼펜이 흰 종이 위에서 차갑게 빛난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일어서는데 아들도 따라 일어서면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면서 쾅 소리가 울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최후 통첩처럼 느껴진다. 나는 혼자 남아 서류를 바라보는데 서명란이 여전히 텅 비어 있고 볼펜이 그 옆에 놓여 있다. 손을 뻗어 볼펜을 집어든다. 차갑고 딱딱한 볼펜이 손에 쥐어지는데 손가락이 떨린다. 종이를 내려다본다. 위임장, 재산관리, 법적 권한. 그 단어들이 눈앞에서 흐려진다. 볼펜 끝을 종이에 갖다 댄다. 잉크가 조금 번지면서 점이 찍힌다. 하지만 그 이상은 쓸 수가 없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며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나는 볼펜을 쥔 채로 그대로 앉아 있을 뿐이다. 서명하지 못한 채로.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을 먹이려고 컵을 입에 대주는데 남편이 천천히 눈을 뜨면서 나를 바라본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눈빛이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초점이 흐릿하긴 하지만 어딘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손을 멈추고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여보, 내가 조심스럽게 불러보니 남편이 입술을 움직이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작고 떨려서 잘 들리지 않는다. 나는 귀를 남편의 입 가까이 가져가면서 뭐라고 하고 묻는데 남편이 다시 입술을 움직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남편의 손을 잡는다. 남편의 손이 어제보다 조금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여전히 떨리고 가늘지만 확실히 온기가 느껴진다. 응, 나야. 당신. 내가 대답하니 남편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면서 내 손을 약하게 쥔다. 힘은 없지만 분명히 내 손을 쥐고 있었고 그 느낌이 전해지면서 나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가지 마. 남편이 다시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끊어지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가지 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나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것은 느껴졌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 가.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한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어제까지 회색빛이던 하늘이 오늘은 조금 밝아져서 창문 사이로 들어온 낯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면서 주름진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 남편의 눈빛도 조금 더 또렷해진 느낌이었는데 여전히 흐릿하지만 어제와는 확실히 달랐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던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약 냄새와 병원 냄새가 가득하던 방 안에 보리차 향이 퍼지면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느낌이 든다.
나는 남편의 손을 계속 쥐고 앉아 있었는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는데 나가보니 복지센터에서 나온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 있었다. 지난주에 상담 신청을 해뒀었는데 오늘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던 터라 나는 선생님을 안으로 모시면서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어머니, 남편분 상태가 어떠세요? 선생님이 물으면서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는데 나는 남편 상태를 설명하면서 요양원 이야기도 꺼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다가 요양원만이 답은 아니에요 하고 말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제가 요양 서비스라고 아세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봐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오는 건데 비용도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해요. 선생님이 말하면서 자료를 보여주는데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다. 요양원이 150만 원 이상인 것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집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리고 낮돌봄 센터도 있어요. 낮에만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 받고 저녁에는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죠. 이것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돼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는데 내가 몰랐던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통장 사정이 어떠세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물으니 나는 통장 잔액이 32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정도면 제가 요양으로 버틸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이 더 줄어들고요 하고 말하면서 신청 서류를 꺼내준다. 위임장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면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위임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남편을 집에서 계속 모실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내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였다. 선생님이 돌아간 후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제가 요양 서비스 안내문과 낮돌봄 센터 프로그램 속에서 정부 지원 신청서 등이 눈에 들어온다.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니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기 앱을 열고 비용을 계산해 보는데 제가 요양 서비스로 한 달에 70만 원, 병원비와 약값으로 50만 원, 생활비로 40만 원이면 총 160만 원 정도가 든다. 통장에 320만 원이 있으니 두 달은 버틸 수 있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임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내가 직접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모든 걸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남편을 내 손으로 계속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었다. 옆방에서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신이 또렷해 보였다. 나는 남편 옆에 앉으면서 여보,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말하니 남편이 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집. 남편이 중얼거리는데 목소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분명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응,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고 대답하니 남편이 내 손을 약하게 쥔다. 창밖으로 햇빛이 더 밝게 들어오는데 방 안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고 남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오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면서 표정이 굳어진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으면서 자료를 집어들어 읽어보는데 제가 요양 서비스 안내문을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테이블 위에 던진다. 어머니, 이런 거 소용없어요. 요양원 가셔야 해요. 며느리가 말하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운데 나는 침착하게 제가 요양으로 하면 비용도 덜 들고 우리 집에서 계속 있을 수 있대 하고 대답한다. 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서 감당 못 하시잖아요. 아버지 상태 보세요. 매일 문 열고 나가시려고 하고 어머니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며느리가 다시 말하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다. 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도와주신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대답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젓는다. 그건 몇 시간만 오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시간은요? 어머니가 다 하셔야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돈이 없어요. 아버지 병원비 계속 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요양원 가셔야죠. 며느리가 말하는 목소리에 더 이상 위로나 배려가 없었고 그저 자기들 형편만 생각하는 말투였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요양으로 하면 돼 하고 말하지만 며느리는 비웃듯이 웃는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아버지 모시면서 어떻게 버티세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서류를 다시 꺼내는데 위임장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거 하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요양원도 좋은 데로 보낼게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에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위임장을 내 앞에 밀어놓는데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결정일까? 아니면 자기들을 위한 결정일까?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는데 한쪽에는 제가 요양 서비스 안내문이 다른 쪽에는 위임장이 놓여 있다. 두 개의 선택지가 내 앞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집에서 버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넘기는 길이었다. 손을 뻗어 위임장을 집어들어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서류를 밀어서 서랍 안에 넣는다. 서랍을 닫으면서 잠금 버튼을 누르는데 딸깍 소리가 작게 들리면서 서류가 안에 갇힌다. 옆방으로 가서 남편을 보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까보다는 눈빛이 조금 흐려진 느낌이었다. 나는 남편 옆에 앉으면서 손을 잡으니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맑아지면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데 입술이 움직이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지켜.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남편의 손을 꽉 쥔다. 알았어. 지킬게. 내가 대답하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감는데 그 표정이 조금 편안해 보인다. 나는 남편의 손을 계속 잡고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으로 결단이 서서히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며느리에게 넘기지 않겠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 집에서 내 손으로 남편을 끝까지 지키겠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오는데 붉은 빛이 방 안을 비추면서 남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싼다. 남편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었다.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 조용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새벽 3시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나는 잠에서 깨어 남편 옆으로 가서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남편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눈을 뜨지 않았고 숨만 가쁘게 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이라 나는 다급하게 아들을 깨웠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을 실어가는 동안 며느리가 내 옆에 서서 어머니 위임장 지금 써주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다 처리할게요 하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족분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들이 부축해서 겨우 의자에 앉았다. 며느리가 내 앞에 앉으면서 다시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어머니,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요.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요 하고 말하는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내하고 짧게 대답했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일어서더니 아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보인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동안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었지만 내가 만든 기억이 없었다. 통장을 펼쳐보니 1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잔액이 5천만 원이 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통장 안쪽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당신 목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남편이 몰래 모아둔 돈이었는데 사망보험금도 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숨겨둔 예금도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지켜온 건 이 집만이 아니었다. 나를 지키려고 내가 혼자 남았을 때 버틸 수 있게 하려고 몰래 모아둔 돈이었고 아무도 모르게 내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니 남편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는데 의사가 잠깐만 면회 가능합니다 하고 말해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나를 보면서 손을 조금 움직인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으니 남편의 손이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래도 온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남편이 마스크 너머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아서 마스크를 살짝 내리니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집, 당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으며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남편이 내 손을 약하게 쥐면서 눈을 감는데 그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알아. 고마워. 내가 속삭이니 남편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면서 손에 힘을 주는데 그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풀어진다. 의료진이 들어오면서 나를 밖으로 내보냈고 나는 복도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새벽빛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와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통장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머니, 아버지 통장 정리해야 하는데요 하고 말하는 며느리에게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가 표정이 굳으면서 어머니,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하고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건 남편이 내 명의로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 못 아니야 하고 말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아들을 보는데
아들도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장례 끝나면 나 나갈게. 너희 집이니까 하고 말했는데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돌아서서 영정 앞으로 갔다. 남편의 사진이 영정 안에 있었는데 웃고 있는 얼굴이 따뜻해 보였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손을 모으면서 속으로 말한다. 여보, 당신이 지켜준 거 나도 지킬게. 끝까지. 세상은 나를 돈으로 흔들려고 했지만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내가 혼자서도 버틸 수 있게,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마음이 진짜 유산이었다. 통장에 적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모으면서 남편이 나를 생각했다는 사실이었다. 매달 조금씩 모으면서 당신이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을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 마음이 나를 지탱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손을 놓았지만 남편이 남긴 믿음은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돈으로 흔들리지만 진짜 사람은 사람으로 지탱된다.